보험이라는 게 그 가입자와 보험사 중 둘 중에 하나는 손해를 봅니다. 몸에 병이 생겨 그 보험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가 이익이고, 건강해서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그 보험사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손해가 되면 거래가 잘 안 되는데 보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르누이라는 분이 그 효용성으로 이런 문제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는 보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 복권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가 베르누이의 그 효용성 함수를 나타내는데, 한 단위가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1000만으로 갈수록 효용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을 가진 사람이 200만을 갖게 되면 효용성은 10에서 30으로 늘어납니다. 즉 20만큼 증가합니다. 하지만 900만을 가진 사람이 1000만을 갖게 되면 효용성은 96에서 1000으로 4가 늘어납니다. 즉 똑같이 100만이 증가하는데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효용성이 20이 늘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효용성이 4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개인은 아플 때 100만이라는 보험금을 받으면 효용성이 20만큼 늘어나지만 보험사들은 100만이라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효용성이 4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관계가 되어 보험이라는 제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보험을 드는 대신에 그 돈을 이용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그 효용성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자, 20대나 30대 분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쯤 되면 주위에서 설계사분들이 접근을 해서 보험에 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에 많이 드는데, 저는 가입을 할 땐 하더라도 항상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보자. 사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암질환, 뇌질환,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3대 질병을 포함해서 다양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30세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20년간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을 받고 뇌혈관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근데 통상 60세가 될 때까지는 이런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거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청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연 5%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세가 되면 한 2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면, 자, 60세에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보험료를 받지 못합니다. 80세쯤 되면, 만기가 되면 원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파도 보험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돈으로 배당주 투자를 한다 그러면 60세에 2억 원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아프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됐건 뭐가 됐건. 아프지 않으면 그대로 2억 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프지 않으면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됩니다. 어느 것이 이익일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치료에 대한 약제비 등이 또 약제비 등에 대해서 보험이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의 경우에 1세대 항암제는 그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화학 항암제였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곧바로 암세포들이 적응을 잘 하면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세포를 이용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인 그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그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 피를 피의 그 면역세포를 그 강화해서 다시 자기 몸에 넣어서 항암작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존의 그 보험으로는 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로 또 암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 질병에 걸려 보험료를 청구하면 무슨 뭐 고지 의무 위반이네 하면서 보험료를 또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60세까지 잘 굴린 다음에 이 돈으로 나이 든 다음에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30세 청년이라면 저는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으로 매달 배당주를 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플 때는 보험 대신에 이 돈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판단을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저는 현금은 훌륭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지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은행 금리가 3%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이 10%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현금의 수익률은 13%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이 폭락하는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부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 같은 경우는 IMF 때 3,400만 원으로 달러를 사서 6천만 원으로 불린 다음에 증권주를 주로 사서 67억 원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6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증권주였는데 이걸 사서 12,000원 정도에 다시 팔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인컴 박영옥 회장님께서는 9.11 테러 때 주가가 단기간에 떨어졌을 때 4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현재 수천억 원의 부를 일구신 분입니다. 두 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공포에 질려서 남들은 주식 투자를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과감하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주식을 사셔서 성공을 하신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만약 투자할 현금이 없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주식을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부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금은 두 번째로는 임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부동산은 팔기 힘들고 설사 판다고 해도 다양한 세금과 매매 수수료 등을 내야 되고요. 주식도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팔기가 어렵고 펀드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해약을 하면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산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 300만 원이건 4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을 떠나서 최적의 투자 노후 준비를 위한 그 투자 전략은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나 30대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워런 버핏은 본인이 어릴 때 그 복리의 그 원리를 터득한 후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희망에 부풀러서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 미래의 와이프 되실 분한테 이 약혼 반지를 사주면서 이 반지가 지금 현재 자기 자산의 5%에서 6% 정도에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래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워런 버핏이 그 복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커피 한 잔이 미래에 500만 원이 되고 현재 자동차 한 대가 미래에 500억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절약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젊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레미 레프킨의 책 엔트로피를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이를 보통 그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해서 42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종이가 두께가 되고요.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 두께가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50대에 들어서면 20대나 30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때가 되면 사실상 은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 등으로 많이 지출을 했거나 또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 자금도 넉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 부산, 판교나 분당과 같이 경기도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중에 일부는 자기의 상속 재산인데 그 재산을 어머니가 다 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들이 반대를 해서 주택연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연금을 다시 상환하고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다, 사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분들은 살아생전에 자녀들과 이 문제를 항상 협의를 해서 매듭을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담보 설정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신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 사후에 배우자와 자녀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의 법칙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설계사가 내놓은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퇴직한 첫 해에 노후자산의 4%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속 4%를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자금을 사용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후자산이 3억이면 이의 4%엔 1,200만 원을 매년 인출해서 사용하면 30년 이상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금의 4% 이상을 매년 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로 사용할 돈, 중기로 사용할 돈, 장기로 사용할 돈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 전략가인 제레미 시갈에 의하면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그 변동성이 채권, 국채보다도 낮아지고 17년간 보유를 하면은 주식을 보유하면 이렇게 원금을 손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는 돈은 주식 펀드 쪽에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중기로 사용할 돈은 배당주나 리츠 같은 상품에 넣어두고 단기로 사용할 돈은 MMF나 CME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향후에 노후를 위해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곳에서는 리빙 트러스트 센터라는 신탁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엉뚱하게 재산을 빼앗겨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로챈 다음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얘기라든가 간병인이 치매든 노인의 재산, 수십억 재산을 다 빼돌리고 오피스텔에 방치했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흔치 않게 벌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 좋은 방법은 신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은 자기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그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은행은 그 합의에 따라서 재산을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상가가 있고 현금이 5억 있다. 그런데 집은 첫째한테 물려주고 상가는 둘째한테 물려주고 5억은 자기의 노후자금으로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자기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은행과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은행은 그대로 이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향후 나이를 더 먹어서 요양시설에 가면은 현재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 되는 그 요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은행 신탁팀에서는 그 합의 그대로 이행을 해줍니다. 결국 신탁은 자녀들이나 제3자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그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자물쇠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노후를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가 좀 심해지면 신탁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신탁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제도지만 미국에서는 그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신탁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